이 책은 어떤 책을 읽고 싶도록 하고 읽은 척 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탁월한 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오인천입니다. 저는 아주 예전부터 서평집 읽기를 즐겨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적들이 출간되는 책의 바다, 책의 우주 속에서 읽고 싶은 책의 리스트는 점점 쌓여만 가는데 읽고 있는 책은 여전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고, 최대한 틈을 내어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읽은 책의 목록과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이 점점 벌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책 읽는 속도가 원체에 느린 제 자신을 책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읽고 싶은 책들, 관심이 가는 책들을 미리 읽으신 독서의 스승님들이 남긴 소중하고 고마운 유산들의 빚을 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서평집입니다. 책을 충실하게 읽고 책에 대한 감상을 기록하는 작가를 흔히 서평가라고 부르고 혹은 출판평론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평가가 쓴 글들을 한데 묶어서 낸 책이 바로 서평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현우 작가님의 책에 빠져 죽지 않기입니다. 부제로 로자의 책 읽기 2012년부터 2018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자는 이현우 작가님의 인터넷 아이디입니다. 로자의 저공비행이라는 알라딘 독서 블로그를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요.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서평과 독서 목록, 리뷰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서평가 분들이 존재하시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이 로자, 이현우 작가님이야말로 서평계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성실한 서평가이면서 부지런한 독서가이신 이현우 작가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날개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안팎에서 러시아 문학과 세계문학, 인문학을 강의하면서 여러 매체의 서평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로자의 인문학 서재, 책을 읽을 자유, 로자와 함께 읽는 지적, 로자의 세계문학 다시 읽기, 아주 사적인 독서,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너의 운명으로 달아나라, 로자와 함께 읽는 문학 속의 철학 등이 있습니다. 2009년 제50회 한국출판문화상,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책날개에 적힌 이현우 작가님의 소개입니다. 여기에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은 책으로는 이외에도 로자의 한국문학 읽기와 이 책의 자매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에 빠져 죽지 않기가 또 있습니다. 로자를 인터넷 아이디 필명으로 쓰시는데, 로자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로자 록셈부르크에서 따오신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노어노문학,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하신 작가님답게 라스콜리니코프의 애칭인 로자에서 아이디를 따오셨습니다. 예전에 이현우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서평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서평은 어떤 책을 읽고 싶도록 하거나 읽은 척 하게 하거나 안 읽어도 되도록 해준다. 이 책은 이현우 작가님의 말씀대로 어떤 책을 읽고 싶도록 하고 혹은 읽은 척 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탁월한 서평집입니다. 두껍죠? 한 7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 두툼하고 묵직한 느낌이 마치 이 서평집에 언급된 책들을 다 읽은 것 마냥 포만감을 들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부제에 적혀 있다시피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발표된 서평들을 한데 묶어서 책으로 서평집으로 출간을 한 겁니다. 이현우 작가님은 바다라는 표현으로 끝없는 책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광활하고 깊죠. 아직 인류는 우주에 대해 탐구하고 알아낸 것보다 바다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는 자칫하면 빠져 죽게 되죠.
빠져 죽지 않으려면 그에 따른 생존법을 알아야겠죠. 생존법까지는 거창하더라도 적어도 안 빠질 요령이라도 익혀야겠죠. 그리고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가려면 길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지도 혹은 나침반이 있어야겠죠. 이현우 작가님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에게 밀려드는 책의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고 길을 찾아나가기 위한 지식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이 책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충실한 지도를 보고 뒤따라오는 저 같은 독자들은 미리 이렇게 책의 바다를 개척해 나간 선각자들에게 고마워하기 마련입니다. 이 책은 1부 책의 바다, 2부 인문의 바다, 3부 역사의 바다, 4부 정치의 바다, 5부 사회의 바다, 6부 문화의 바다, 7부 과학의 바다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소개되는 책의 면면도 실로 다양합니다. 아주 인상적이고 곱씹을 만한 구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중에 제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책의 초반부에 이현우 작가님은 문해력과 독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해력은 말 그대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고 독서력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겉보이기에는 문해력과 독서력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고 작가님은 말씀하십니다. 책을 읽는 능력은 둘 다 똑같지만 문해력이 초급이라면 독서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급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음 구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문해력과 독서력의 간극을 잘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독서량이다.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곧 문해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평균 독서량은 한 달에 한 권꼴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2008년 12.1권에서 2011년 9.9권으로 떨어졌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한 달에 한 권이라는 수치도 그나마 높게 잡아서 그렇다. 게다가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꼴이라고 하니 지표만 보면 우리의 독서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인데 반해 독서 인구나 평균 독서량은 현저히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문해력이 곧 독서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독서력은 문해력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얻게 되는 능력이 아니다. 문해력만으로는 책을 수월하게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해력에서 독서력으로 건너뛰기 위해서는 그 보폭을 가능하게 할 만한 독서량이 요구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책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못 읽는 것이다. 실제로는 독서력이 부족해서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인데도 충분히 읽을 수 있지만 단지 안 읽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독서력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어렵지 않다. 먹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읽으면 독서력이 생긴다. 다만 우리의 뇌가 독서에 알맞은 독서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일정량 이상의 책을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어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당량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해력과 독서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독서는 우리 자신을 바꾸면서 동시에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이라는 논지를 펴나가십니다. 이게 뒤에 더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챕터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의 전환은 퍼즐형 사고에서 레고형 사고로의 전환을 뜻하기도 한다. 퍼즐의 경우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고 퍼즐 맞추기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퍼즐 맞추기 교육은 퍼즐형 인간을 양산해내는데 퍼즐형 인간은 퍼즐을 정확하게 빨리 맞추기는 하지만 처음에 설정된 정답밖에는 알지 못하며 완성된 그림을 변경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답이 없는 성숙사회에서 퍼즐 맞추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퍼즐과 다르게 레고 블록 쌓기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내느냐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될 뿐 정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레고형 사고를 기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도 독서다. 가령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자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섭렵하고 이를 활용한다. 그렇게 쓰인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책을 매개로 저자의 뇌와 연결된다. 독서를 통해 타인의 뇌 조각과 독자의 뇌가 이어진다는 말은 독자의 관점이 확장된다는 뜻이다. 덕분에 독자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혀 다면적이고 보관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담아 들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서평이긴 하지만은 서평을 떠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왜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표현해 주십니다. 2부 인문의 바다에서는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삼국지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사면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삼국지를 읽다라는 책에 대해 서평을 하시면서 삼국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대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삼국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적벽대전의 진실은 무엇일까? 저자는 적벽대전 당시 조조, 유비, 손권의 형세를 자세히 짚은 뒤에 적벽에서 대적한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한다. 북방에서 온 조조군이 20여만 명이었고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5만 명 정도 되어 대략 5대1의 비율이었다. 하지만 남방의 연합군의 지리에 대한 숙지와 수전, 흉년도에서 앞섰고 황제의 화공채까지 가세해 조조군을 대파할 수 있었다. 비록 연합군이 승리했지만 손권이 조조에 대항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저자는 미심쩍다고 본다. 손권이 조조에게 항복했다면 당시 상황으로는 각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천하도 좀 더 일찍 통일되어 분열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 역사학자의 논평이다. 저는 예전에 황석영 작가님이 쓰신 삼국지와 장정일 작가님이 쓰신 삼국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몇몇 인상적인 대목 외에는 세부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 역시 다시 한번 삼국지를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 대한 평론, 분석, 그리고 비평, 리뷰를 한 다양한 책들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삼국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문화의 바다 챕터에서 587페이지 더글라스 애덤스 작가님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 대해 서평을 하시면서 모든 책은 여행서다 라는 제목으로 서평을 쓰셨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 여행에 대한 통상적인 정의다. 여행의 목적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그냥 가봐서란 식의 여행도 가능하기에 초점은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고장이나 외국으로 안내하는 모든 책이 다 여행서 아닌가? 단적으로 말해서 강의를 위해서라도 매주 몇 권씩 읽게 되는 세계 문학 작품들이 내게는 모두 여행서다. 가령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서 우리는 19세기 중반 런던과 파리의 여러 역사적 사건과 허구적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허구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여행에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들이다. 실제 경험담과 허구의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리장성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가 정말로 중국을 다녀왔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라. 이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가상과 현실의 차이나 허구세계의 존재론까지 들먹이게 되는데 실상 여행과 가상여행을 구분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 정도만 지적하자. 중국에 가본 적도 없는 프란츠 카프카의短편 만리장성 축조 때가 적어도 만리장성에 대해서만큼은 마르코 폴로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과 함께 이외에도 주옥 같은 문장들, 공감 가는 글들, 유익한 정보들, 출간된지도 몰랐던 정말 흥미가 가고 관심이 가는 책들에 대한 서평들이 워낙 주옥같이 많은데 75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의 엑기스는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만을 위한 고유한 권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자 이현우 작가님의 책에 빠져 죽지 않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책들 속에서 빠져죽지 않기 위한 탁월한 해결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왕감독 오인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